네, 안녕하세요. 벌써 4일차 강의입니다. 우리 과정이 8일차 과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벌써 중간에 왔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출제자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어떤 글자를 내고 싶으세요? 자, 본인이 봤을 때 중요한 글자들이 있겠죠. 또 본인이 잘 안 외워지는 글자들을 여러분들이 출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다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족한 글자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4일차의 첫 번째 강의를 볼게요. 첫 번째 글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오로지 전자고요. 오로지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야기를 구성하면 한일자 보이시죠? 하나만을 콕 찍어서 그 하나의 작은 원리를 찾는 거예요. 작은 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이 힘을 쓴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야기를 구성하면 한자라고 하는 그 하나를 콕 찍어서 한자에 있는 부수, 그 작은 부수의 원리를 찾고자 많이 힘을 쓰는 거예요. 그곳에만 힘을 완전히 쏟고 있는 거니까 오로지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의 오로지 전자고요. 여기에 생각염자가 들어가게 되면 전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만 생각하는 걸 우리 전념한다라고 하죠. 그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전할 전자고요. 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대나 후대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을 전하다라고 하죠. 이 글자는 전통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방금 전에 배웠던 오로지 전자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오로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짐승이나 식물은 할 수 없고 사람만이 오로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살아왔던 생활 방식이나 지혜를 후대나 당대에 이어지도록 넘겨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해주는 거겠죠. 왜냐하면 짐승들은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가정해보건데 예전에 어떤 짐승들도요, 더럽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짐승들이 지금에 와서는 만약에 그들이 자기의 지혜나 생활 습관을 전해줬다면 지금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짐승들이 보통은 좀 지저분한 삶을 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전해져 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살아온 방법을 후대에 전해주죠. 그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사람만이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생활 방식이나 습관을 후대에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전통할 때 쓰이는 글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부딪힐 충자고요. 부딪히는 게 뭐예요? 두 개가 맞닿는 것을 부딪힌다라고 하죠. 충돌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이 안에 있는 글자는 무거울 중자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일천천자와 마을리자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고요. 합치면 천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천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긴 거리잖아요.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고 해도요, 한 천리를 그걸 들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어떻게 느껴져요? 무겁게 느껴지겠죠?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여러분의 책가방 처음에 집을 나설 때는 가볍죠? 그런데 여러분이 천리라고 생각하고 저 멀리 부산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츰차츰 그 무게가 무거워지겠죠? 그런 의미의 무거울 중자라고 연상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 있는 글자는 갈행자예요. 또는 단일행자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고무래라고 하는 농기구를 들고 모여서 일하러 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갈행자예요. 자, 그럼 어떤 의미냐? 자, 무거운 물건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는 큰 물체를 생각하기 나름이죠. 큰 물건, 아주 무거운 큰 물건을 들고 가요. 갈행자가 있으니까. 가는데 내 눈의 시야가 확보가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무겁고 큰 물건을 들고 있기 때문에 시야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쿵 부딪히겠죠? 그런 의미의 부딪힐 충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찌를 충자라고도 하니까 뭐 사기가 충천했다라고 하죠. 그때도 쓰이는 글자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중요 글자인데요. 저울형자예요. 저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무게를 다는 거죠. 옛날에 무게를 다는 거는요, 이렇게 쟁반, 접시라고 하죠. 여기에 물건을 올리고요. 여기에다 추를 매달아서 균형을 잡아가지고 여기에 몇 g이 나가는지를 쟀었죠. 그런 저울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의미냐면 자, 여기에 있는 글자는
고기 어자, 물고기 어자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큰 대자가 들어가서 합쳐져서 이 밑에 부분이 누락된 거라고 보는 건데요. 자, 큰 물고기는요, 물속에서도요, 아주 균형을 잘 잡아가더라 이거예요. 파도가 치든 아니면 급류가 흐르더라도 그 가운데서요, 아주 잘 흘러가는 게 큰 물고기예요. 그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균형을 잘 잡아가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물건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가 저울이라는 의미에서 저울형자가 된 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고로 아까 이 글자 하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다는 게 깜빡했네요. 만약에 이 글자에 수레 차자가 들어가면 구를 전자가 돼요. 수레가 오로지 할 수 있는 일은 구르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의 구를 전자라고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 네 글자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저울형자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큰 물고기는 균형을 잘 잡아가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물건을 재는 도구가 저울이라는 의미에서 저울형자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를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내가 잘 안 외워지는 것들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하겠죠.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순임금 순자고요. 이 글자 또한 굉장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자, 순임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전에 중국에 3대 천왕이 있었죠. 고대에 3대 천왕이 있었는데요. 요임금, 순임금, 그 다음에 우임금, 이렇게 3대 왕이 있었죠. 3대 천왕. 그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순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사람들의 진짜 업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각색해서 말씀드림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순임금의 업적을 제가 각색한 것을 가지고 기억하신 다음에 이 글자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임금 시대는 어땠었냐면 그 전 시대는요, 굉장히 싸움이 난무했어요. 자, 우리 손톱조차 싸우다라고 하는 거 있죠? 싸움이 난무하고요, 서로 관계가 많이 어긋나고요, 서로를 미워하고 그러면서 불신으로 덮여 있었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 모든 것을요, 평정해서 평화롭게 만들었던 왕이 순임금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요임금은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요임금 요자는 이렇게 쓰거든요. 요임금은 영토를 확장한 왕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땅 모으다 좋다. 많은 영토를 모아서 좋은 삶을 살게 했던 왕, 그 왕은 요임금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싸움과 어긋나 있는, 사람 간의 관계가 어긋나 있고 불신이 팽배해서 덮여져 있는 그 사회를 평정했던 왕은 순임금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우임금도 알려드리면, 자, 이 글자는요, 하우시 우자라고 하는데요, 우임금 할 때 쓰이는 거고요. 자, 이 임금, 우임금은 여러분들이 용감한 왕으로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냐면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여기 짐승 발자국이 있죠? 그건 짐승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짐승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목을 베는 그런 용감한 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왕은요, 예전에 누군가가요,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나서는 법이 없어요. 누가 나서요? 호위 군사들이 먼저 나서죠. 그런데 이 왕은 용감했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자기가 짐승에게 다가가 그 짐승의 목을 베려고 했던 용감한 왕이었다라고 연상하시면 돼요. 이 글자는 하우시 우자라고 하는 거고 참고로 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이 세 개는 필수 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눈 깜짝일 순자라고 해서요, 우리 순식간 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방금 순임금 순자 있죠. 그리고 눈목자가 있죠. 우리 흔히요, 좋았던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지루하고 싫어하는 시간은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 같고요, 더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살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시간은 정말 금방 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고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게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임금 때는요, 평화로운 나라였던 거예요. 평화로운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백성들이 살았을 때 그 당시는 굉장히 좋았겠죠.
그 좋았던 시간은 눈 깜짝인 순간, 그 눈 깜짝할 순간에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 동영상이 지금 재밌으신가요? 재밌다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 강의가 끝나버려요. 근데 이게 재미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루도 종일 듣는 것 같고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순임금 시대는 사람들이 다 만족할 만큼 좋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삶은 눈이 깜짝이는 순간에 이미 사라졌다라는 의미에서 눈 깜짝일 순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는요, 거둘 확자예요. 무엇을 거두냐면 별을 거두는 거죠. 우리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거둔다는 의미고요. 어떤 의미냐면, 자, 풀이 있고 새가 있고 손이 있죠. 새가 풀밭에 놀고 있는데요. 이 풀밭을 우리는 벼가 있는 논이라고 정할게요. 논에는요, 새가 와가지고 벼를 먹게 날아오잖아요. 그렇게 새가 풀이 있는 벼가 있는 그 논에 날아왔는데 농부가 어떻게 해요?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이 새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 농부가 어떻게 해요? 이제 아예 이 벼를 못 먹도록 이 벼를 뭐 해버려요? 거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거둘 확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시 연상을 드리면, 자, 새가 풀밭에 노는데 그냥 풀밭이 아니라 벼가 있는 풀밭, 논이라고 보는 거죠. 논에 날라와서 농부가 손으로 잡으려 하나 잡히지 않죠. 그러니까 아예 원천봉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벼를 다 거두어 드리면 되겠죠. 거둘 확자가 되는 거고요. 자, 이 글자는요, 얻을 획자예요. 획득한다라고 하죠. 그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마찬가지로 새가 풀밭에 놀고 있어요. 그래서 농부의 손이 이 새를 잡으려 했는데 잡지 못했죠. 새는 도망갔는데 거기서 엉뚱하게 짐승이 하나가 보였던 거예요. 개 한 마리가 보였죠. 그래서 개를 뭐 했어요? 잡았겠죠. 개 한 마리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의 얻을 획자라고, 그래서 획득한 때 쓰이는 글자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은 짐승이 있으니까 짐승은 얻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벼가 있으니까 벼는 거두었다라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나머지 뒤에 것이 공통적으로 쓰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외적인 것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음 글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우리 바다창 또는 큰바다창자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의미냐면 여기 있는 글자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 글자는 곶집창이라고 해서요. 우리 곶간 있죠. 그것을 곶집이라고 했고요. 이 글자는 이 글자가 두 개가 합쳐진 글자예요. 먹을 식자와 우리 사람으로 배운 입구자가 있죠. 사람이 먹는 음식을 보관했던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예요? 곶간이죠. 그걸 다른 말로 곶집이라고 해서 곶집창자가 된 거고요. 이 글자가 들어가면서 얘가 누락이 돼서 이렇게 변형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건 물이 있죠. 이 물 가운데는요, 사람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곶집처럼 많은 양의 음식들이 내장되어 있어요. 해산물 같은 거가 되겠죠. 그렇게 해산물류가 많이 내장되어 있는 물이 어디예요? 큰 바다가 되겠죠. 그런 의미의 큰 바다 창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곶집 창자에 만약에 칼도자가 들어오면 비로소 창자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의미냐면, 자, 사람이 먹는 음식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 곶집이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 항상 좀도둑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계속 잠을 못 자고 걱정을 하겠죠. 하루는 어떻게 했냐면 칼을 들고 있는 군사를 그 앞에 세워놨어요. 세워놓으니까 그 좀도둑이 와요? 못 와요? 못 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음식물들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안심하겠죠. 비로소 잠을 청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풀을 창자고요. 놀부와 흥부를 연상하시면 되겠네요. 자, 곶집이 있고요. 풀이 있는 거죠. 제비가 그 곶집 위에 씨앗을 하나 뿌리고 갔는데 거기서 뭐가 났어요? 이런 풀이 난 거죠. 풀의 빛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푸른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풀을 창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촛불 촉자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 그물이 있고요. 싸다가 있고요. 벌레가 있죠.
이 벌레가 그물에 쌓인 것처럼 주변에서만 맴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고기를 그물로 잡았을 때를 생각하면 이 물고기가 달아나지 못하고 그 주변에만 갇혀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벌레가 그물에 쌓인 것처럼 달아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맴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맴돌고 있냐면 불 주변에서 맴돌고 있어요. 흔히 우리 여름철에 볼 수 있는 광경인데요. 형광등이나 우리 해충퇴치기인가요? 거기에 보면 불빛이 있죠. 거기에 벌레들 많이 끼잖아요. 근데 그 벌레들은요, 여름인데도 휴가도 안 가나 봐요. 휴가 좀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안 가고 걔 주변만 계속 맴돌고 있죠. 그 이유는 거기에다 뭐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불을 밝혀놨기 때문이죠. 예전에 집안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뭘 켰어요? 촛불을 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불이 아니고요. 집안에 밝혀놓은 촛불이라고 본 거예요. 그 주변에 벌레들이 그물에 쌓인 것처럼 계속 꼬여서 맴돌고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촛불 촉자가 되는 거고요. 자, 이 글자는요, 닿을 촉자예요. 아까 우리 부딪힐 충자 하나 배웠었죠? 충돌, 꽝 하는 거고요. 얘는 닿을 촉자예요. 촉감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뭔가 닿는다, 부딪힌다라는 거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건 뿔이죠. 근데 이 벌레는 뿔이 없어요. 뿔과 비슷한 더듬이라고 연상하시면 되는데요. 이 벌레를 우리 바퀴벌레라고 볼게요. 바퀴벌레가 그물에 쌓인 것처럼 달아나지 못하고 집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근데 바퀴벌레가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제가 어젯밤에 잡아서 봤습니다. 봤더니 없고요. 뭐만 있어요? 더듬이만 있어요. 그 더듬이를 뿔이라고 본 거겠죠. 이 바퀴벌레가 그물에 쌓인 것처럼 달아나지 못하고 방 주변을 맴돌아요. 근데 얘가 달아나기 위해서 출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뿔에 해당하는 더듬이를 여기저기에 뭐예요? 부딪혀 보겠죠. 근데 부딪힌다라고 하는 건 꽝 이런 거고 그냥 살짝 닿아본다라고 해서 닿을 촉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또 반복되는 게 있을 경우에는 그 외적인 거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로 이 두 글자는 중요한 글자예요. 자, 다른 글자도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표시했다고 이것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좀 더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빈출의 횟수가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만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또 다음 글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흐릴 탁자예요. 우리 혼탁하다라고 하죠. 그때 쓰이는 글자인데요. 자, 벌레가 그물에 쌓인 것처럼 맴돌고 있는데 어디에서 그랬냐? 물 위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 물 위에 소금쟁이라고 하나요? 그 벌레처럼요. 날지 못하고 그 주변에만 맴돌고 있어요. 이렇게 맴돌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날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겠죠. 발버둥을 치면 밑에 있던 침전물이 어떻게 해요? 막 올라오겠죠. 올라오면서 물은 어떻게 돼요? 흐려지겠죠. 그런 의미의 흐릴 탁자라고 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물이 있습니다. 물에 벌레 하나가 있는데요. 이 벌레가 그물에 쌓인 것처럼 여기만 이렇게 맴돌고 있어요. 맴돌면서 나름 발버둥 치겠죠? 이 밑에서. 그러니까 여기 있던 침전물이 막 올라와요. 물이 어떻게 돼요? 흐려진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 의미의 흐릴 탁자고요. 자, 이 글자는요. 아이벨태자예요. 아이를 배다라는 거죠. 아이벨 태자입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태라고 하는 건 여기서 왔어요. 이 글자는 어른태라고 하는 건데요. 또는 클태자라고도 하고요. 자, 많다의 사람이죠.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으면 뭐가 돼요? 어른이 되죠. 어른이 됐다는 건 내가 컸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의 크다, 어른이다라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몸으로 배웠었죠. 자, 우리 몸에서 배가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보통은 술을 먹고 막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는 밥을 많이 먹어서도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런 보편적인 거고 갑자기 어떤 사람의 몸에서 배가 커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뭐 했을 확률이 높아요? 아이를 뱄을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여자분들은 몸매 관리를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몸에서 배가 커진 거예요. 그 경우는 보통은 어때요? 아이를 뱄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이 글자 중요하니까 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도 중요 글자고요. 태풍 태자예요. 자, 태라는 음은 여기서 왔다라고 했죠. 어른태, 클태. 자, 여기 보시면 이 글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네요. 바람풍자. 바람이요, 굉장히 커요.
또는 얼음 같은 바람이래요. 굉장히 파워가 있겠죠. 이런 바람이 바로 뭐예요? 태풍이겠죠. 그런 의미의 태풍 태자고요. 자, 이 글자는요, 위태할 태 또는 위태로울 태자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요, 갑자기 너무 많은 것을 먹게 되면 기도가 막힐 수가 있어요.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죽죠. 그러니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사람이 너무 입에다가 큰 것을 집어넣으면, 너무 큰 것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막히죠. 그때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해서 위태할 태 또는 위태로울 태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야 되겠고요. 이 글자 또한 중요한 글자입니다. 자, 이 태자가 들어간 거 다 똑같죠? 그럼 외적인 거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했죠? 우리 몸에서 배가 나오면 아이를 뵌 거고요. 바람은 바람인데 얼음 바람은 바로 태풍이고요. 자, 죽을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위태롭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하나의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가시면 충분히 이 산을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